안녕하세요. 네, 다들 기운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이제 공법 할 때쯤 되면 진이 다 빠져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남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헌법을 제 강의를 듣겠다고 따라온 친구들은 이미 합격이에요. 알겠어요? 아마 이번 헌법 강의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아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헌법과 행정법은 뭐 하나의 법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중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틀 속에서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일단 그 강의 계획표를 잠시 한번 펴보실래요? 펼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고. 아마 그 모의고사 진도표하고 그다음 그 강의 진도표가 아마 별도로 나와 있을 텐데요. 그죠? 그 모의고사 진도표는 제 핸드북, 아마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헌법 핸드북의 기존 스타일하고 달라요. 제 핸드북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헌법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아마 제대로 깨트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을 겁니다. 좀 이따 제가 핸드북을 어떤 체계로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그 강의 계획표에 보시면 오늘 첫 강의 아마 헌법의 전체 틀을 먼저 잡아 드릴 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이제 고시 공부할 때 가장 1순위로 기울였던 게 뭐냐면 구조, 틀. 이거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다고요. 그 틀만 잡히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특히나 공법은 아시다시피 가장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법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건 틀을 잡지 않으면은 돌아서면 깨끗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고요. 그 틀 속에서 공부하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공법은 점수 배점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뭐 사안포섭하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건 여러분 소설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판단 과정, 규범 단계를 어떤 단계를 밟아서 결론까지 왔느냐, 그게 1순위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제 계속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제가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핸드북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각 쟁점별로 제가 학습 가이드를 적어 놨을 거예요. 핸드북에 보면. 그 왜 적어놨느냐면 이 쟁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흘러가고 이걸 답안을 쓸 때 중요도를 어디에 배치하고 그 다음 배치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핸드북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요.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이제 곧 이어서 행정법 하시게 될 텐데 행정법 핸드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게 될 여러분 제 3개년 판례 특강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판례별로 이 판례가 답안을 쓸 때 어떻게 써먹게 되고 어떤 형태로 이게 판례가 나오게 됐는지 그런 걸 다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지 말고요. 이제부터는 좀 각을 잡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일단 핸드북은 좀 이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일단 핸드북 목차를 먼저 한번 보세요. 아마 기존 책들하고 다르다는 걸 느끼실 텐데, 핸드북 목차를 잠시 한번 보시면 그 첫 번째 편이 아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8조 1항을 중심으로 제가 먼저 구성을 해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이걸 중심으로 헌법을 틀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행정법 공부할 때도 어떻게 했었죠? 소송 요건, 가처분, 이제 가구제, 그 다음 본안, 그 다음 이제 소송 자체에서 진행되는 심리, 판결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헌법도 똑같다고요. 같은 공법이고 헌법과 행정법은 별개의 학문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 틀에 맞춰서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목차만 잠시 한번 볼게요. 그 목차에 보시면 1편에 보시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제1장이 뭐죠? 적법요건, 소송요건을 적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뭐죠? 가구제, 즉 가처분을 적어놨죠. 그 다음 3장에 보시면 이제 본안. 즉, 여러분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본안은 뭐예요? 기본권 침해 여부잖아요. 기본권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게 기본권 파트라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그 제4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헌법 소원, 헌법 재판 자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마무리 지어놓은 거라고.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제2편이 뭐죠? 2편이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 그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하고 뭐요? 위헌 심사용 헌법소원. 이거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법률에 대해서 법률이 위헌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요. 뭐와 뭐로 나눠야 된다고요? 소송 요건하고 뭐 본안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소송 요건을 먼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소송 요건. 본안은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왜? 본안은 어차피 위헌 여부기 때문에 위헌인가 아닌가는 어차피 헌법 개별 조문, 헌법 원리, 헌법 원칙에 이 법률이 반하는 거 안 반하는 것만 따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68조 1항과 겹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리고 2장에 보시면 위헌심사용 헌법소원은 뭐와 똑같죠? 소송 요건이 위헌법률 심판하고 소송 요건이 같다고요. 근데 이 소송 요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예요? 재판의 전제성이잖아요. 개적다. 그것만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줄기차게.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이제 3편 보세요. 3편에 보시면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사 심판. 나머지 시다발이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야. 이 중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소송 요건하고 뭐? 본안. 본안은 뭐예요? 권한 침해 여부. 그것만 따지는 거고 이것도 본안은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시험에 나오죠? 소송 요건. 권한쟁의 심판의 소송 요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과연 헌법에 의해서 권한 부여받은 놈인가 아닌가? 그거 따지는 게 그 핵심 포인트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이제 탄핵 심판하고 뭐가 있죠? 정당해산 심판인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뭐와 뭐로 나뉘는 거죠? 소송 요건과 뭐다? 본안으로 다 나뉘는 거예요. 그렇지. 핸드북이 아니라 그렇게 다 나눠놔서 안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쭉 정리한 겁니다. 기타 쟁점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기본서 목차로 따지면 헌법 총론 파트 하고, 그 다음 통치구조 파트에 여러분들 통치구조의 기본 쟁점인 여러분 대의제 원리하고, 그 다음 뭐죠? 권력분리.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 행정각부,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법원부터 해서 이제 국회, 이런 걸 이제 다 끌어모아놓은 거라고. 알겠어요? 이게 헌법의 털이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뭐부터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뭐 가지고 헌법 체계를 잡으셔야 된다고요? 68조 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가지고 행정법하고 똑같다니까요. 행정법의 행정소송하고 68조 1항의 헌법소원은 똑같은 거라고. 같은 건데 하나는 어디서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 일반 법원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간할 이분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대상적격이죠. 대상적격이 뭐예요? 이 공권력 작용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거리인지 일반 법원에서 다툴 거리인지를 규명하는 거라고. 그걸 내가 좀 이따 틀을 잡아 드릴 텐데요. 그래서 행정법이든 헌법이든 가장 중요한 소송 요건이 뭐라고요? 대상적격인 거라고. 감이와 여기까지. 이걸 여러분이 잘 잡으시면 오셔야 돼요. 내가 행정법 할 때도 이야기할 거예요, 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칠판을 잠시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헌법의 꼬라지를 헌법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 안에서 계속 뺑뺑이 돌게 되고, 그 다음 소송 요건 단계에서 뭐가 결집이 되어 있고, 본안에서 뭐가 결집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감을 잡고 공부를 하시라고.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칠판 봅시다. 여러분들 그 공법이라는 건요, 공법.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헌법하고, 그 다음 이제 행정법, 이걸 이제 공부하는데요. 이 공법은 왜 나왔느냐? 그 나온 이유는 뻔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국가하고 이제 요 국민. 이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딱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재산입니다. 두 번째가 신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절대군주 시대 때 하염없이 재미타면서 유린을 하니까 그걸 들고 일어나서 만든 체계가 공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걸 옛날에 왕이잖아요. 왕. 이 왕이 하염없이 이걸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눈 뜨면 내 재산 날아가고 눈 뜨면 끌려가서 전쟁터에 가서 현장이 아니지 전쟁터에 이슬로 사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시민혁명이라는 게 터지잖아요. 터져가지고 드디어 주먹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법치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게임 끝나요. 공법은요, 행정법이든 헌법이든 법치 국가 원리, 즉 법치주의를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게 공법이라고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밀고 내려올 때 이걸 이제 헌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 행정법에서는 이걸 개인적 공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요. 그게 딴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밀고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파워, 힘. 그건 옛날에는 누가 갖고 있었죠? 신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 신이 누구한테 부여했죠? 왕한테. 그걸 왕권 신수설이다 이렇게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돈 좀 벌었던 부르주아 계층들이 계속 재산 뺏기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용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사회 계약서를 이상한 걸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왕의 신의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최고 의사결정을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넘긴다고? 국민한테 넘겨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뭘 갖고 있다고요? 이렇게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권을 국민 개개인이 행사해야 되는데 밥 먹고 살기 바빠 안 바빠? 바쁘잖아요. 그래서 넘긴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대의적 원리다 이렇게 하면서 그 넘기고 할 때 국민의 힘이 제대로 전달되는가 안 되는가를 정치학적 시각에서 규명한 게 뭐냐면 그걸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 국민이 주의야 되죠, 이쪽으로. 이걸 우리는 민주주의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리고 이쪽으로 넘길 때 어떻게 한다고? 대의적 원리에 따라서 네가 알아서 해보세요. 내 지시 일일이 받지 말고 그걸 뭐라고 해요? 자유이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와가지고 이게 자유이임을 하는 거예요. 자유이임을 하게 되고 이 국가가 또 옛날에 한번 당했잖아요. 국민들이 절대 권력이니까 얻어 터지니까 내가 너한테 권력을 넘기더라도 너 혼자에만 줄 수 없다. 그래서 쪼개서 주자. 그게 뭐예요? 그게 권력 분립이라고. 그래서 이 자유임을 넘기되 이걸 권력 분립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넘겨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헌법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겠지만 이 국가의 역할을 세 개로 쪼개잖아요. 쪼개가지고 이걸 입법, 행정, 사법.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공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여받은 국가가 이제 국가는 뭘 위해서 존재? 항상 공법에서는요, 국가는 공익의 대변자다. 이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국민은 뭐예요? 헌법에서는 자기 기본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거고, 행정법에서는 개인적 공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총칭해서 사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 답안 쓸 때 올해 여러분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헌법 시험이든 행정법 시험이든 시험장에 나오면서 뭘 안 쓰고 나오면 내년에 다시 와야 돼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그걸 안 쓰고 나오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기서 국가가 이제 공익 달성을 위해서 국민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려올 때에 과거에는 어떻게 내려왔죠? 주먹을 들고 내려왔다고. 그걸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인치의 시대라고 그랬다고. 근데 오늘날은 뭐에 의해서 내려와야 돼요? 법에 의해서 그게 법치국가 원리, 법치주의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 이게 법치국가 원리를 지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아마 기본 강의 공부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국가가 밀고 내려올 때 밀고 내려온다 이 말을 딴 말로 기본권 제한한다 이 말이라고요.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요. 뭘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법치국가 원리를 지키면서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서 제한하면 기본권 뭐라 한다?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세요? 자, 그래서 이 법치국가 원리를 지키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법치국가 원리를 안 지켰느냐, 지켰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밀고 내려오는 건 이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 제한할 때 법치국가 원리를 지키면서 제한을 하면 그건 국민은 참아야 돼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할 게 없다고.
근데 안 지키면서 내려오게 되면 이건 기본권 침해라고 부르는 거라고. 기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권 침해를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놈은 크게 몇 개라고? 세 개라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국가 작용인데 이거 할 때 법치를 안 지키면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면 그건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침해를 받게 되면 국민 A는 가만히 있겠어요? 예를 들면 달려들겠어요? 달려들잖아요. 그 달려들 때 그냥 달려들지 말고 개나서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키면서 오라고? 소속 요건 지키면서 오라는 거예요. 요건 지킨 놈만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뭘 하는 거죠? 소속 요건. 이걸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 요건은요,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4개밖에 없어요, 4개. 근데 여러분 기본서에 보면 8개로 돼 있을 텐데, 그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쪼개갖고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게임 끝나요, 헌법은. 그래서 소속 요건은 크게 4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상적격. 그 다음 두 번째가 원고적격. 이건 물론 명칭은 바뀌어요. 여러분 헌법에서는 명칭이 약간씩 바뀐다고 그 명칭만 바꾸면 되는 거지. 근본 원리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원고 적격이 있고 소외이익, 소외이익, 그 다음 제소기간 이 4개밖에 없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대상 적격 안에 보면 첫 번째가 공권력,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직접성, 세 번째가 보충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직접성 보충성이 왜 대상적격이냐고. 제가 아까 대상적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거리인지, 그 다음 어디? 일반 법원에서 다툴 거리인지를 구분하는 게 대상적격이라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보충성이 뭐예요? 일반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건 들고 오지 마라 이거 아니요. 그리고 직접성은 뭐죠? 이 작용 자체가 구체성을 띠게 됐었을 때는 어디서 다투면 된다고? 일반 법원에서는 다투면 되는데 왜 헌법재판소로 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투라고? 일반 법원에서 다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게 행정법에서 또 연결되는 게 뭐예요? 행정법에 보면 행정심판, 전치주의 같은 거라고. 감이 와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대상적격. 즉 쉽게 말해서 이걸 세 개를 다 갖추면 이거 어디서 다툴 거리가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대상적격이라는 걸 모르고 헌법 공부하면 이거 헌법 깡이에요, 깡. 그래서 이 대상적격은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거리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감이 오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리고 이건 좀 이따 제가 부연 설명 좀 할 게 있는데 일단 구조만 먼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원고 적격은 뭐냐면, 원고 적격, 이거 풀었으면 이겁니다. 나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 침해가 됐는가는 어디서 따지죠? 본안에서 따지는 거고요. 소송 요건 단계에서는 가능성만 있습니다. 이거 행정부에도 똑같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관련성이라고. 그러니까 원고 적격에서는 2개라고요. 요 침해 가능성 요거 하나. 그 다음 자기 관련성 이거 하나잖아. 이 자기 관련성은 여러분 이건 특히 이제 이건 다 여러분들 법령 헌법성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럴 때 이제 A가 다투는 것이 대표적인 68조 1항이잖아요. 68조 1항은 이 3개를 쪼개면 헌법소원의 거리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죠? 법령소원. 이 부분. 법령소원. 그 다음 뭐죠? 행정부에서 하는 대표적인 뭐예요? 처분이잖아요. 그게 처분소원. 그 다음 세 번째 재판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3개로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여러분 시험은 거의 95% 이상이 이겁니다. 이거. 법령소원. 왜냐하면 이 처분은 다 어디서 다투죠, 원래? 행정법에서 하는 거라고요. 다만 행정법에서 안 받아주는 게 있다고요. 대표적인 게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 처분성은 공정하지만 소익이 없어서 일반 법원에서 잘 처리를 안 해줘. 그러니까 어디서 다투는 거죠?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관련성 이런 거는 우리 행정법에서 어떻게 했었죠? 직접 상대방 이름 배운 거 기억나요? 직접 얻어 터지는 놈이야. 당연히 그 원고 적격이 있지. 항상 시험 뭐가 나와? 제3자. 이것도 제3자가 시험에 나오잖아. 제3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고 적격, 소위 원고 적격 파트에서 이 청구인 적격이 있냐 없냐 따질 때는 이것만 따지면 돼. 침해 가능성. 이건 시험에서 크게 문제 안 되고 결국 시험은 이게 나올 거라고. 자기 관련. 소위 이건 내가 어떻게 바꿔서 읽으라고 그랬죠? 소위 이것. 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너한테 도움되는 게 있는가? 이걸 따지는 거라고. 소송에 이겼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될 거 왜 이용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소위 이건 헌법에서는 특히나 시간적 개념을 잘 봐야 돼요. 이 시간을 쪼개야 돼요. 쪼개가지고 원칙은 뭐냐면 현재 지금 얻어 터지고 있어야 다툴 필요가 있겠죠. 왜? 현재 얻어 터지는 걸 제거하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를 딱 두고요. 그 다음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 과거는 이미 침해가 뭐 된 거죠? 종료된 거라고. 그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 이때는 당연히 소위 이익이 있다고요. 문제는 이게 두 개죠. 그럼 이미 종료됐는데 무슨 다툴 필요가 있겠냐 이거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항상 뭘 인정하죠? 예외를 인정합니다. 비록 게임 끝났지만 이게 반복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이 예측된다든지 그 예측 가능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예외. 예외가 한마디로 예측 가능성, 예측. 이런 일이 벌어질 게 예측이 되느냐. 그 다음 아직 오지 않았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예외가 중요한 거죠. 그 예외가 뭐예요? 이게 상황성숙 이론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게 예측되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외, 이게 상황성숙 이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예측이에요, 예측. 예측이에요. 이걸 따지는 게 소위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 가지고 따지는 게 이게 바로 보통 여러분 형법에서는 이게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보호. 보호 이익. 이 부분. 이 부분은 뭐 가져가죠? 현재성 갖고 하는. 이해가 돼요, 이거? 예. 이걸 분류할 줄 아셔야 돼요. 감자밭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제소기간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되고 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소송 요건이잖아요. 그럼 이제 2단계 부분 이제 본안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본안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쪽으로 옮겨 쓸게요. 그 본안 부분인데. 본안은 이제 결국 기본권 침해 여부잖아요. 이게 본안은 결국 기본권 침해 여부인데. 이 기본권 침해 여부는요,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뭐 가지고 털 잡고 있는지 아시겠죠? 68조 1항 갖고 지금 먼저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 거라고. 그래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실 때에 1단계가 뭐냐면 1단계가 기본권 제한 여부. 제한.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 이걸 따져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본권 침해 여부. 이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본권 제한 여기에서 중요한 암기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주장 가능한 기본권 도식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국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밀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제안해 왔을 때 이 제안 때문에 도대체 헌법에서 인정되는 너의 어떤 기본권이 문제되는가? 그게 규명이 안 되면 답안을 못 쓴다고요. 제가 계속 앞으로 강조할 텐데 행정법에서는요.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의 성격을 규명하는 게 1순위입니다. 이게 소속이 어딘지, 허가인지, 특허인지, 재량인지, 기소인지 이거 밝히는 게 1순위라고요. 그런데 헌법 문제에서는요. 이 공권력 작용 때문에 도대체 너의 어떤 기본권이 문제되느냐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답안 못 쓴다고요. 감이 와요? 네. 저 혼자 감이 오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감이 와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여러분들 어디 갔죠?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주장 가능한 기본권. 주장 가능한 기본권이 뭐냐? 이거 하실 때 여러분들 이걸 밟으셔야 돼요. 첫 번째 개별 기본권.
개별 기본권이 어디 나와 있죠? 헌법 12조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헌법 10조가 뭐예요?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11조가 평등. 그 나머지 개별 기본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개별 기본권이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써야 될 게 뭐죠? 평등권. 이게 틀이 딱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럼 답 쓰기 편하다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마지막 갈 데 없을 때 어디 간다고 이제? 보충적으로 행복, 추구권. 이거 다 합치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행복해지려고. 이거 다 지켜서 하면 여러분 행복해, 안 해요? 행복해? 안 행복해요. 지금 안 행복하지. 학교 가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존엄, 그 다음 행복, 추구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보통은요, 여러분들 국가가 기본권 제한에 들어오게 되면 제한받는 기본권이 보통 2개 이상이에요. 그럼 기본권이 복수가 될 때는 마지막 처리 작업을 또 뭐 해야 돼? 기본권 경합.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기본권 경합. 이걸 처리하는 거. 감명화 여기까지?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 좋다. 니 지금 열심히 뭔가 뭐더 터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애시당초 기본권 자체를 누릴 수 없는 놈이야. 하면 게임 끝나는 거로. 그래서 기본권 주체성이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에 예를 들어서 뭐 법인이 나왔다. 외국인이 출제됐다. 국가기관이 출제됐다. 그러면 뭘 써야 된다고? 기본권 주체성을 써야 돼. 만약 기본권 주체성을 통과 못하면 게임 끝나는 거라고 그냥. 그래서 세 번째. 기본권 주체성. 이걸 언급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장 가능한 기본권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에 무슨 종교의 자유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일단 종교의 자유가 먼저 어휘를 써야지.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열거되어 있는 기본권인지, 아니면 열거 안 되어 있다면 어디서 도출할지.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일반적 행동 자유권, 그거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우리 헌법은 어디서 찾아요? 행복추구권에서 도출하잖아요. 알 권리, 헌법이 명시 안 돼 있지. 그럼 어디서 도출해? 우리 헌법 시작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도출하잖아요. 그걸 써야 돼요. 근거.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 안에 성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이 기본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반드시 암기돼요. 이건 필 암기상이에요. 필 암기상. 이게 안 돼 있으면 다 못 쓴다니까요. 감이와 여기까지? 네. 끝놓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침해 여부는 이제 기본권 제한이 뭘 벗어난 거죠, 이게? 한계를 벗어난 거. 딴 말로 하면 뭐예요? 법치에 벗어난 거. 그럼 법치에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는 쓸 거 없으면 못 쓰면 99% 맞아. 가인검증 그치 쓰면 되는 거라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 침해 여부에서 이제 법치 따라 해.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법. 이 법에 따라 하잖아요. 이 법은 일단 첫 번째 보세요. 이 법은 첫 번째, 이 법은 명확해야 돼요. 잠깐, 여러분들 법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돼. 이런 일을 저지르면 얻어 터진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려고 법치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딴 말로 뭐예요? 안정성이라고. 그래서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예요? 법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래서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명확도 하지만 아니 내가 지금 일 저지를 당시의 법은 이런 허용되어 있었는데 아니 저지르고 나니까 그 위에 법을 바꾸어가지고 바뀐 법을 갖고 나의 행동을 나무란다. 그럼 네? 그러면 여러분 예측 가능해요? 안정성이 없어요? 안정성이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소급 입법 금지. 그래서 이게 소급 입법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뢰보건칙 배운 거 기억나요? 그 신뢰도 뭐예요? 안정성에서 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정과 관련된 건 다 어디서 도출한 거라고? 법치에서 도출한 거라고. 법치로. 그래서 이게 신뢰보건칙. 다만 이 법률에서 밑으로 구차된 법으로 다시 넘길 때는 그 명확성을 뭐로 표현한다고? 포괄이익 금지 원칙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포괄이익 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시험 오는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가인검증. 가인검증은 지금 여러분으로 바꾸면 뭐예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해 들어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가인검증이지. 그걸 딴 말하면 공익과 사익을 뭐 한다고? 비교형량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 그래서 공법 시험 끝나고 나서 비교형량을 한 번도 안 하고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에서 아예 비교형량 자체를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줄여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공법을 비교형량의 법학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사익이라고 누가 지었어?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요. 사익. 여기 지금 뭐예요? 공익. 두 개 적으래잖아. 이게 다예요, 이게 68조 1항의 문제를 풀 때 거의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거의 다예요, 이게. 나머지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 이 기본이.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법, 민사법이나 형사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아예 딱 분리시켜 놨잖아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법 분리해 놨잖아. 그런데 공법은 분리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공법 시험 문제는 항상 두 가지 각도, 소송 요건의 논점인지, 본안의 논점인지, 그 다음 이제 소송 자체에 관련된 논점인지, 이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학원을 별도로 차리면 칠법을 제가 혼자 다 하고 싶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털. 그걸 몸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어 있었어요? 네, 이게 68조 1항이 기본이에요. 나머지 거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쪽 보세요. 요 민주주의 원리 있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갈 때 국민이 일일이 자기의 주권을 표출하기가 쉬워요. 어려우니까 오늘날 튀어놓은 게 뭐예요? 그게 정당 국가라고. 그래서 여기에 매개를 하는, 민주주의를 매개시키는 게 뭐예요? 매개체. 그게 정당이라고. 근데 이 정당은 뭘 위해서 존재하죠? 민주와 관련되는데 이놈이 민주를 파괴해. 그럼 이 파괴하는 이 정당을 내버려둬야 족쳐야 돼요. 그걸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그걸 반영해서 우리 헌법 8조 4항은 뭐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튀어나오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하는 게 뭐예요? 위헌정당 해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헌정당 해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국가 안에 다양한 기관이 있어 없어요? 대통령, 각부 장관, 그 다음 지자체도 다 있잖아요. 이 기관끼리 내 거야, 네 거야. 서로 많이 갖고 싶잖아. 좋은 건 많이 갖고 싶고, 싫은 건 안 갖고 싶겠다. 그럴 때 그 갈등을 해결 안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여요? 국민이 보게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 안에 보면 각종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권한쟁의 심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세요. 그럼 이게 권한쟁의 심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위헌정당 해산 심판 하나,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지금 이 부분 다룬 게 다 뭐예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8조 1항. 그 다음 요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 있죠? 기관 구성자 있잖아요. 구성자. 이게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이 구성자가 또 말을 일으켜. 우리나라 요즘 6개월 동안 계속 가장 많이 국민들의 눈에 비친 게 뭐예요? 탄핵이잖아.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아니, 이제 이 강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부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은 그거 다 거짓말이고 정말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봅시다. 오케이? 미리 말하는데 여러분 합격하고 나면 반드시 와인 사가지고 와야 돼요. 올해도 많이 사왔어요. 그런데 오기로 한 친구 중에 반이 안 왔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지. 이제 그 친구들 명단을 지금 입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찾아가서 청구를 할 겁니다. 어쨌든 무조건 올 겁니다. 합격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그죠? 합격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지. 두고 보자. 자, 이 구성자가 이제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이 헌법이나 이런 걸 이제 예배해서 뛰어다니게 되면 이 놈을 족치겠다. 그게 뭐예요? 탄핵 심판. 알겠어요? 이 탄핵 심판. 응? 그 다음 남은 게 두 개 남았죠, 이제. 헌법재판소 하는 게 총 6개잖아. 불러봐, 헌법재판소 하는 게. 68조 1항, 68조 2항,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그 다음 위헌정당, 해산시효 총 6개잖아요. 그럼 남은 게 지금 4개는 나왔지? 그럼 남은 게 뭐예요? 2개. 그 2개가 뭐예요, 이제? 요 부분. 이놈이 하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법률이잖아요. 이 법률이 이상해. 근데 이 법률 자체에 대해서는요, 국민 입장에서는 이 법률이 직접성이 있으면 어디로 갈 수도 있죠? 68조 1항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직접성이 없으면 그리 못 가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주면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는 거고, 안 받아주면 68조 2항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법률 부분은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은 지워도 되겠죠? 보시면, 이 법률 부분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법률 부분은요, 일단 첫 번째, 직접성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직접성이 없는 경우. 이 2개로 항상 나누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직접성이 없다, 이 말은, 이걸, 기본적으로 이걸 매개 하는 뭔가 있어야 국민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매개 하는 게 나와버리면 그 매개는 어디서 따지면 되죠? 일반 법원에서 다투면 되는 거. 그래서 직접성이 있는 경우에는요, 2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 이건 A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A 입장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해가지고, 직접성이 있네요. 직접성이 있는 경우는 2가지 다 가능해요. 첫째, 이거는 68조 2항도 되고 68조 1항도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래요? 68조 1항도 되는 이유가, 2항도 되는 이유. 왜냐하면 법률은 어디서 다툴 수가 없죠. 일반 법원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성이 있으면 일단 68조 2항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68조 2항으로 간다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을 때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직접성이 있으면 바로 어디로 가도 되죠? 68조. 이 2개는 별개의 소라고 우리 판례는 이해하잖아요. 병합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건 이제 직접성이 없으면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위헌법률 제청 신청이 68조 2항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68조 2항으로. 가가지고 이걸 받아주면 이게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는 거고, 안 받아주면 68조 2항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이 와, 여기까지? 네. 그럼 이게 몇 번째요? 이게 위헌법률 심판하고, 그 다음 68조 2항. 이래가 총 몇 개예요? 6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각각이 뭐 따지면 돼요? 소송? 요건. 그거 검토하고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감이 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법 있잖아요, 법. 이 법은 헌법의 개별 조문 플러스 각종 헌법의 원리, 헌법 원칙들. 그런 걸 다 끌고 와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헌법 원칙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과잉금지 원칙.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각종 원리에 보면 법치국가 원리니, 그 다음 뭐예요? 문화국가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총동원해서 이제 따지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거의 90몇 프로는 뭐 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그냥? 과잉금지 원칙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헌법의 기본 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핸드북을 활용 잘하세요. 이것만 갖고 이러면 정리하면 다 끝난다고. 거기 학습 가이드에 보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정리를 해놨다고. 그래서 그 핸드북을 잠시 한번 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시겠죠? 헌법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는. 핸드북을 잠시 한번 펴보실래요? 펴가지고 안에 그 본문을 잠시 한번 볼게요. 제가 2페이지 잠시 한번 펴보시라고. 이 페이지를 펴보시면은 그 학습 가이드를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왜 만들어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습 가이드 한번 읽어볼게요. 이 페이지 한번 볼게요. 학습 가이드. 지금 주제는 그거예요. 헌법 소원의 일반적 요건, 그 다음 이제 그 첫 번째 그 소송 요건 중에 하나인 청구의 능력. 그 2개를 지금 적어 놓은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이렇게 묻잖아요. 물으면 이제 뭘 쓰라는 거예요? 소송 요건만 쓰라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 묻고 있는 경우 먼저 뭘부터 써야 된다고? 헌법 소원의 일반론. 8개 있잖아요, 일반론. 그걸 이제 간단히 기술하세요. 기술하고 그걸 일일이 다 검토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시간 관계상 간단한 건 줄칠해서 끝내고 핵심 논점만 별도 목차 잡아 쓰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볼게요. 그 다음 각 요건의 사례에 대비해서 그 충분히 개별적으로 구분돼. 그런 데부터 보세요. 시간과 배점을 고려할 때 특히 주어진 설문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청구 요건을 제외하고는 간단히 사안 포섭하고 중요 쟁점만 별도 목차를 구성해서 답안을 쓰라고요. 이게 답안 스킬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의 인용 여부를 물어보더라도 뭐는 써야 돼요? 소송 요건을 써야 되잖아요. 쓰고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 이걸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도 똑같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학습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를 다 정리해놨다고요. 시중에 핸드북 중에 이런 핸드북 있는 거 보셨어요? 없을걸요 아마? 가장 정리가 잘 된 핸드북이니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도 똑같고요. 되나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뭐 가지고 정리하라고요? 68조 1항을 중심으로 해서 잡아놓고 그 다음 곁다리로 나머지 끼워 넣도록 하시라고요. 그리고 항상 소송 요건 부분과 뭐 본안 이렇게 나눠서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특히나 68조 1항 관련해서는 이 기본권 제한 때문에 국민이 슬퍼지고 있는 기본권이 뭔지 그의 근거 내용 이건 반드시 암기하라고. 그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답안을 못 쓴다고.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핸드북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이거 곧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시중에는 어떤 핸드북하고 퀄리티가 달라요. 제가 만든 걸 제가 칭찬하니까 이상 안 하죠. 그게 아니고, 명심을 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러분은 어쨌든 올해 공법 때문에 슬퍼지는 일 없도록 하시라고. 그 틀 속에서 공부하세요.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과목이 아니라 몇 과목이라고 한 과목이라는 걸 명심하시라고. 아, 그리고 혹시 여기에 환경법 선택한 친구 있어요? 선택 과목에? 1명, 2명. 환경법, 3명이에요? 환경법도 강의합니다, 제가. 그 책을 지금 완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출판사에도 안 넘길 거예요. 왜냐하면 출판사가 올해 출간하면 적자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 원고를 그냥 제본으로 만들어서 올해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곧 특강을 한번 할 겁니다. 환경법은 뭐의 아류작이죠? 행정법의 아류작입니다. 그 행정법에다가, 그 다음 이제 민법의 불법 행위 책임하고 민법의 공작물 책임이 약간 섞어서 집어넣은 거, 그거 이해 없어요. 그 다음 헌법의 환경권 조항 관련해서 약간 믹스 시키면 끝나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뭐예요? 행정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털만 잡으면 게임 끝나요. 그 배점이 여러분들 160점인가?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엄청난 점수예요. 고득점 받으시라고. 그럼 벌써 보세요. 헌법, 행정법 합치면 200점. 그거 하면 360점이잖아요. 그 360점 고득점 받으면 나머지 민법은 그냥 까락만 내놔세요. 민사법, 행사법 까락만 넘기고 그 다음 선택형 좀 맞추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여러분 수석할 거예요? 수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꼬리 자르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점수를 받을 걸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라고. 무조건 밀어붙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험 생활은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공부 많이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적게 할수록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머리 많이 집어넣어봤자 답 안 나온다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어차피 대답은 안 할 테니까 지칠 대로 지셨죠? 민사법 하고 나니까 집에 갈까 말까 망설였지?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사례형 기출문제를 이제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풀어가는지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고, 문제 푸는 것도.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례의 주제를 한번 볼게요. 제목을 제가 붙여놨죠. 재산권, 그 다음 소급입법 금지 원칙. 소급입법 나오면 무조건 단글로 뭐가 따라 붙는다? 신뢰보호 이렇게 따라 붙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 배치를 제가 재산권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뭘 썼죠? 평등권 했죠. 이것도 여러분 눈여겨 봐두셔야 돼요. 제가 왜 평등권부터 답 안 쓰고 재산권부터 답을 쓰는가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 했죠? 공무 단위권. 근데 사실 이 친구는 안에 보면 뭐도 주장했느냐 하면 그 뭐예요? 뭐 행복 추구권. 그런데 제가 아예 논점에 제목에다 행복 추구권 아예 쓰지도 않았죠. 그럼 답 나온 거 아니에요? 행복 추구권은 개별 기본권이 있으면 굳이 쓸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 날려버린 거라고. 물론 답안지에 한두 줄은 쓸 거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아, 그리고 미리 내가 말씀드리는데요. 평등권요. 이거 잠시 지우고. 우리 여러분들 이 평등권 같은 경우 보세요. 평등권은 아까 제가 순서 기억나죠? 아까 기본권 그 본안 검토할 때 1순위가 뭐였죠? 개별 기본권. 2순위가 뭐? 평등. 그 다음 3순위가 그 행복 추구. 이렇게 연결돼서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은 웬만하면 2타가 돼요, 2타.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 놓은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그 평등권을 위반했는가 심사 기준. 심사 기준을 할 때 우리가 원칙은 뭐죠? 자의검지 원칙이고, 그 다음 예외적으로 뭐로 가죠? 비례로 가잖아요. 이 비례로 갈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헌법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든지, 그게 아닐지라도 그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뭐다? 제한이. 그러면 앞에서 만약 이 개별 기본권이 작살이 났잖아. 작살이 나면 어디로 가면 돼? 그렇지. 비례 원칙으로 연결시켜서 답을 쓰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아예 뭐만 그냥 이 어떤 사례 논점에서 예외 특이하게 평등권 침해 여부가 정말 중요한 사례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평등권부터 써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예, 이 순서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답안을 제가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다 나름의 철학을 갖고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 속에서.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구조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핸드북 항상 들고 오세요. 제가 이 핸드북에 어떤 논점이 여기에 문제로 출제했는지 연결해서 볼 거라고. 잠깐, 뭔가 좀 기존하고 좀 다르지? 다르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새롭게 공부하는 거예요. 기존 거 다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잊어버릴 것도 없죠? 딱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뭐 잊어버릴 것도 없을 것 같고. 자, 문제 골격을 같이 한번 봅시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사례 문제 푸실 때는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사례 문제 푸실 때는 항상 그 형광펜을 딱 들고요. 행정법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일단 주인공을 체크하세요. 누가 주인공인지. 그 다음 어떤 공권력 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라고.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면 논점이 빨리 나와요. 저도 이제 그 고시 준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칠 때 항상 여백지에다가 그 그림을 먼저 그렸다고요. 그 그림 그리는데 20분 거의 쏟아부었어요. 2시간 시험 칠 때 20분 정도를 저는 그림 그리는데 쏟아붓고 나머지 1시간 40분을 이제 답안을 썼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훨씬 단축돼요. 거시적으로 쳐다보면.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분 그냥 닥치는 데 쓰다 보면 계속 또 다시 또 문제 읽고 또 읽다 보면 읽고 있는 자신을 계속 발견해요. 시간 단축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그 갑에다가 체크하세요.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갑은 퇴임을 했어요. 이미 공무원에서. 이 날짜 잘 보셔야 돼요. 날짜 있는 거. 2012년 3월 31일자로 퇴직했죠. 시점을 잘 보시라고. 2012년 3월 31일 날 이 친구는 퇴직했어요. 퇴직할 때 이 친구는 어떤 혜택을 누렸느냐. 저도 공직에 계속 있었으면 지금쯤 이제 이 연금 받으면서 노를 하게 됐었을 겁니다만 저는 이런 인생이 싫거든. 지금 제 친구들이 이제 곧 튀어나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다 국장들이고 뭐 나름 뭐 잘 나가요. 다 잘 나가는데 나오면 바보 돼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 저는 이미 그걸 20몇 년 전에 깨닫고 제가 아예
작사를 내버렸죠. 자,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연금을 받아오는지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보수월액의 65회 처에 해달 기억을 매달 납부. 원래 여러분들 그 연금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연금은 본인 기여. 이걸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연금 받을 권리는 뭐예요, 이거? 공법상의 권리잖아요.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된 말이야 돼.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예요? 자기 기여.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은 자기 본인 기여 플러스 뭐? 국가 기여. 이 두 개를 합치진 거라고. 그러면 연금 액수를 이걸 받을 때 본인 기여 부분을 크게 하는 게 좋아요? 국가 기여 부분을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본인 기여라는 건 뭐 월급에서 자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게 좋지. 이거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보수월액의 1000분의 65. 자기 기여분이 1000분의 65예요. 65.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보태준다는 거예요? 국가가 보태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매월 얼마씩 받아요?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최종 자기 월급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몇 프로? 70%를 연금을 받는 거예요. 엄청 받는 거지. 지금 그 제 친구들 특히나 그 시골에서 그 뭐냐면 그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시골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제 20대에 9급에 들어갔어. 9급에 들어가고 지금 내일 모레 나올 텐데. 부부가 9급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합치면 지금 연금 엄청나요. 그래서 조만간 제가 뜯어먹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면 이게 좀 문제가 빨리 파악이 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연금은 시험에 자주 나올 거예요. 이게 왜냐면 특히 연금 부분은 앞으로 계속 뜯어고칠 거거든. 그럼 항상 뭐가 문제 되겠어요? 소급 입법.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돈이 고갈이 되니까 지금 계속 깎아 내려가거든. 이것도 그 사안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얼마 받았어요? 70% 받았어요. 70%. 이렇게 되어. 그러다가 국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국가가 뭘 하는지. 공권력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공권력 작용에서? 공권력은 세 개예요. 공권력 세 개가 뭐예요? 입법, 행정, 사법. 여기서 입법을 한 거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국회가. 그래서 그 어느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냐면 이제 국회에 돼 있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국회는 해놨잖아요. 2012년 8월 6일 날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작사를 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공무원들이 기여해야 될 돈이 아까 몇 프로에서 65에서 얼마로 올렸어요? 85로 올린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 법률을 만들어요. 법률. 이게 이제 공권력 작용이죠. 이게 공권력. 항상 이 틀 속에서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이게 국가 쪽이고 이쪽이 뭐예요? 국민 쪽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공권력이 어떻게 한 거냐? 법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이걸 바꿔요. 이게 아까 몇 프로였어요? 65를 얼마로 올려요? 85로 올린다고. 그러면 그만큼 월급이 많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직 들어가 보지는 않으셨죠? 이 공직 딱 들어가서 첫 월급 딱 받아보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야, 이거 받으려고 그 꽃이 붙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나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아마 제가 계속 공직에 있었으면 서울의 집은 미션 임파서블이고 아마 지금도 아마 이 학원 앞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지 않을까. 뭐 답은 하나 있어요. 탄가놀이가 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 할 수가 없다. 어쨌든 지금 65에서 어디로 올렸죠? 85로 올렸어요. 아시겠죠? 85.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얼마 받다가 아까 70% 받다가 최종 월급의 70%를 받다가 얼마를 바꾸세요? 50으로 바꾸고.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죠? 지금 부칙이 나오죠? 부칙이 1원 빼세요. 부칙 1조는 이 문제와 관계없고 부칙 2만 보도록 할게요. 부칙 2에 보시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 중간쯤 오면 퇴직연금 삭감조항. 이 삭감조항이 이거예요. 어디 갔어? 70%네. 이게 삭감조항이고. 삭감을 한 거예요. 그죠? 삭감조항 언제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죠? 2012. 근데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다고 돼 있나요? 이게 지금? 2012년 8월부터, 가만있어. 언제라고 돼 있지? 8월 6일날 바로 시행됐죠. 2012년 8월 6일날 시행됐죠.
시행되고. 근데 이 친구는 언제 튀어나왔어요, 이미? 3월 31일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소급을 하도록 해놨죠. 어디까지 소급하도록 해놨죠? 잠깐만요.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소급하라. 날짜가. 이 법을 소급하는데. 어디까지 소급시키는 거예요?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죠.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 퇴직자까지 소급시키고. 자, 그럼 누군 딱 걸려들어. 갑은 걸려들잖아요. 지금 갑은 언제 나왔어요? 3월 31일이고.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면 또 무슨 생각이 딱 들어? 그럼 2012년 1월 1일 이전의 퇴직자는 그냥 70% 받는 거라고. 그럼 왜 나만 미워?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평등권. 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2011년 1월 이후 퇴직자만 족치잖아. 아,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 이전 퇴직자는 신났죠. 그러니까 왜 차별하냐 이 말이에요. 왜 나만 미워해? 이게 뭐예요? 평등원칙. 이게 이제 평등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2012년 8월 6일날 시행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미 언제 퇴직한 친구예요? 그 전에, 그럼 퇴직할 시점에는 이 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럼 안정성이 깨져, 안 깨져? 너는 이렇게 될 거라고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뒤통수 친 거잖아요. 그게 법치에 반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법치는 뭐 때문에 한 거라고요? 예측 가능한 안정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앞으로 들고 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친구한테 이렇게 슉 들고 와서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소급 입법이 문제가 돼. 그럼 소급 입법이 시험에 너무 환경 두 개를 쪼개라고 그랬죠. 무슨 소급, 무슨 소급? 진정과 부진정으로 나눠요. 이걸 제대로 못 나누면 게임 끝난다고. 그래서 이게 진정인지, 이게 부진정인지, 이걸 제대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이거 나눈 기준은 아시죠? 종료됐냐냐, 종료예요. 그럼 얼핏 보면 이거 종료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금은 속성이 뭐예요? 앞으로 계속 주기별로 받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법이요, 이미 기존에 받았던 70% 받은 연금 이미 받은 거 있죠? 그것도 손을 대면 그건 무슨 소급이에요? 그 진정소급이 될 거. 근데 이건 그건 손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는 거. 그러니까 이건 진정이 아니라 뭐가 된다? 부진정이. 그래서 앞으로 연금 관련해서는요, 그거 말고 있으면 돼요. 연금 관련해서 이미 받은 연금 토해내라고 하면 그 무슨 소급? 진정소급. 나머지는 다 뭐다? 부진정.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정일 때는 원칙은 소급했다는 자체만으로 위헌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원칙은 이건 소급하면 안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죠? 소급할 수 있다. 이 예외적으로 소급될 수 있는 경우를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디 갔어요? 부진정일 때는 이건 원칙이 소급해도 되죠.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를 따져야 된다고? 신뢰보호. 근데 신뢰보호는 뭐가 똑같은 거죠, 사실? 가행금지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행정법 공부할 때도 신뢰보호 요건 다 갖춰두라 마지막에 뭐 했어요? 공사 비교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앞부분에서 가행금지 원칙에 반했다고 되면 여기에서 뭐에 반할 가능성도 있죠?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감이와 여기까지? 네. 이게 다요. 이게 기본 틀 속에서 푸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 공권력 때문에 갑이 침해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요. 이 공권력 작용이잖아요. 공권력 작용 때문에 이 갑에 제한되는 기본권.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주어지고 있죠. 이래 주어지면 그나마 여러분 편하지. 안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 이게서 제한되는 게 뭐 따져봐야 돼요. 제한되는 기본권. 이게 제한되는 기본권이 있고 이게 제한의 뭐다? 한계를 벗어난다. 이 한계 벗어난다는 딴 말은 뭐예요? 법치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럼 여기서 법치에 반하는 거에 들고 올 수 있는 게 가행금지하고 소급입법, 그 다음 뭐 신뢰보호, 그 다음 이제 평등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예, 그런 걸 따져보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첫 번째 뭐가 제한돼요 지금? 아니 돈이 날아가면 딱 떠올릴 게 뭐예요? 재산권. 재산권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다음 이 친구는 또 뭐라까지 주장했냐면 공무단위권도 들고 나왔어. 아니 이 친구는 지금 공직에서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는데 무슨 공무단위권이야? 이거는 아예 제한 자체가 안 되게 될 거라고. 어쨌든 이 재산권 이거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 아까 제가 보세요. 왜 이놈들은 작살을 내고 이놈들은 작살을 안 낸다는 거지? 이거 억울해 안 억울해? 한 끗 차이로 어느 놈은 70%, 어느 놈은 50%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평등. 아, 그리고 잠깐. 평등권도 있고 평등 원칙도 있잖아요. 68조 1항의 문제로 접근할 때는 뭐로 가라고? 평등권 문제로 접근하고요. 그 다음 이제 68조 2항이나 위헌범위일 때는 뭐예요? 평등 원칙 위반. 이렇게. 평등 원칙이 다 헌법이니까. 감이 와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이게 이제 개별 기본권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이제 2타로 평등권. 이렇게. 그 다음 3타로 이제 행복추구.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친구는 뭐도 주장했다고? 공무단위권은 이건 뭐 공직이 있는 놈인데 뭐 공직을 자른 적이 있어, 이거? 없잖아요. 뭐 공무단위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로. 그렇게 답을서 내려가는 거. 그럼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왜 어디 갔죠? 제한 한계를 뭐다? 벗어나는 거. 이 벗어나는 걸 할 때 이제 뭐예요? 법치에 벗어나는 게 뭐 있어? 이게 첫 번째 들고 올 수 있는 게 과잉금지.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소급해서 재산권을 작살내는 거 아닌가? 그게 뭐예요? 소급입법, 금지원칙, 신뢰보호. 그런 거하고 이제 답안을 쓰는 거로.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작위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이 털 속에서 잘 보라고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녹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문제를 외우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사한 문제든 뭐든 나오든 응용을 해서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아까 그 철 잡은 거 그대로잖아요. 보세요. 이쪽이 뭐예요? 국가. 국가의 공권력 작용해서 이게 뭘 한 거죠? 법률을 한 거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입법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제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한이 법치의 한계를 벗어났냐 하면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가? 이걸 검토한 거고. 이 제한의 한계를, 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 이게 바로 법치의 뭐다? 반하는 거. 그럼 여기서 법치 관련해서 들고 올 수 있는 게 뭐다? 과잉금지, 그 다음 뭐다? 소급입법, 그 다음 신뢰보호. 이런 걸 들고 오서 하는 거. 그 소급입법과 신뢰는 다 합치면 다 뭐예요? 다 법치잖아요. 법치에서 뭐예요?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거 답 쓴 거예요. 감이 오지, 이제. 그래서 목차 구성을 한번 봅시다. 제가 어떻게 써놨는지. 이제 구조는 파악이 되셨을 거고, 목차하고 보세요. 자, 이제 논점 정리해놓고, 뭐부터 썼다고 제가? 개별 기본권이 뭐부터 쓴 거예요? 재산권 침해 이부부터 먼저 썼잖아요. 그럼 재산권 침해, 기본권 침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이게 본안 부분이잖아요, 지금. 잠깐, 이 문제는 소송 요건 문제예요? 본안 문제예요? 본안 문제잖아요. 그 본안 쓸 때 아까 기본 목차가 뭐예요? 제한되는 기본권.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에 뭐? 한계를 벗어난지. 그러면 침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목차 보세요. 재산권 뭐다? 제한. 그럼 재산권 제한할 때, 그럼 이 재산권이란 기본권에 일반론 써야 돼, 말해야 돼? 쓸 때 뭐 쓰라고? 기본이 의, 근거, 내용.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목차에 보세요. 이제 재산권 뭐다? 침해. 그럼 침해하냐, 안 했냐는 법치에 반했는가? 안 반했는가? 그럼 이때 법치에 반했는가 할 때 뭘 써먹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끄집어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끄집어낸 거 두 가지를 끄집어냈잖아요. 과잉금지하고 그 다음 뭐다?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감 잡았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2단계로 써야 될 게 뭐죠? 개별 기본권 다음에 뭐다? 그다음 평등권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로마자 3번에 평등권 침해예요. 여기서도 이제 평등권이 뭔지 일반론 쓰셔야 되겠죠. 의, 근거, 내용. 근거는 별도 목차 안 잡으셔도 돼요. 다만 어떨 땐 별도 목차 잡아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일 때는 별도의 근거 목차를 잡아라고. 알겠어요? 그러고 이제 그다음 뭐 심사 기준 포섭해서 이제 결국 이건 비례로 갈지 자의금지로 갈지. 근데 아까 제가 이게 재산권이 작살났거든 앞에서. 그러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로 가자? 비례 원칙으로 가자.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예시 답안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고민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는 게 논리 체계적이다는 생각하에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서 이 문제처럼 이렇게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지를 제시 안 했다면 굳이 뭐는 쓸 필요 없다고 공무 단임권 침해 여부는 안 쓰시더라도 대시에 큰 지장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간단히라도 살펴본 거라고. 알겠죠? 근데 결국은 공무 단임권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행복추구권도 끄집어냈으니까 행복추구권도 이건 보충적 기본권이니까 앞에 개별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다고 결판이 났잖아. 났기 때문에 굳이 행복추구권은 언급할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될 거라고. 감이 오죠? 안에 내용은 여러분이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안에 잠시 봅시다. 자, 보시면 그 첫 번째 보세요. 그 논점에 정리되어 있나요? 그 논점의 정리를 보시면 밑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짜집게 하는 거예요. 그럼 논점 정리와 마지막에 있는 뭐다? 결론이 딱 수미상관으로 일치를 해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목차 보세요. 재산권 침해 여부. 옆에다가 핸드북 페이지 108페이지 적어 두시고. 복습하실 때 반드시 핸드북하고 연결해서 복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지식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핸드북 108페이지 적어 두세요. 재산권 침해 여부. 자, 그러면 그게 안에 보시면 이제 재산권의 의 내용. 이건 이제 일반론이죠. 딱 쓰셔야 된다고. 쓰시고 여기서는 반드시 뭘 또 별도로 더 써야 된다? 공법상의 권리가 지금 침해받고 있는 거니까 이게 공법상 권리가 뭐 되기 위한 재산권에 보습되기 위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걸 반드시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야 된다고. 감이 오죠? 쓰고 그래 놓고 이제 포섭해 보니까 이건 충분히 재산권 포섭에 들어온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과연 재산권 제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70% 받다가 50%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안 포섭한 거 보세요. 포섭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적어놨잖아요. 그렇다면 퇴직연금을 삭감하고 소급 적용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청구인 갑의 재산권을 뭐 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그럼 제한한다고 침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건 뭐?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법치에 반하는가 안 반하는가. 그럼 여기서는 또 뭘 들고 올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이런 논리 전개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단계를 밟아서 답안을 썼느냐가 공법에서는 배점의 1순위라고요. 이 논리를 안 밟고 답안을 쓰잖아요. 그러면 노력 점수, 볼펜값을, 볼펜은 안 쓰죠, 요즘. 이걸 하니까. 그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탁월한 답안지가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삭감 조항의 경우에 그 과잉금지, 이거는 여러분 소설 쓰시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의 정당 수단성 침해처 이거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모방하시라고 제가 쓴 거 보시면서 그런 걸 제가 지금 연습시키는 단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오세요. 이제 부칙 제2조의 경우에서 그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옆에다 페이지 240페이지 적어두세요. 240페이지랑 핸드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북 240페이지. 240페이지 적어두시고 잠깐 핸드북은 마음에 들어요? 그래 마음에 든다고 해야 돼 정치학적으로. 자 그다음 거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제 소급입법 금지 원칙 일반론 써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어휘 쓰시고 종류의 진정과 뭐가 있다? 부진정이 있다라는 걸 쓰시고 그리고 이건 지금 재산권과 관련돼 가지고 소급입법 하지 말라는 건 헌법 조문에 있잖아요. 몇 조? 13조 2항. 이런 조문들은 많이 체크해 두세요. 아까 재산권은 헌법 몇 조에 들어가 있죠? 23조. 이런 조문들은 항상 언급하는 것이 법학의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고 가지고 이제 이건 부진정 소급이라는 걸 밝혀낸 다음에 그럼 부진정 소급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되는 게 아니야. 뭐에 반해서 위헌이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법치에 반해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뭐라 했죠? 신뢰보호 원칙 위반 이렇게 연결한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6페이지 오셔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할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 로마자 3번에 보시면 평등권 침해 옆에 페이지 54페이지 이제 페이지 불러주는 건 다 핸드북이에요. 페이지 54페이지 딱 적어두시고 이제 평등권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그 기본 포맷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평등 원칙을 세 가지 기본 공식을 딱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판단 기준, 즉 심사 기준, 혹은 입에 했는지 입의 기준이죠.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제가 여기에는 이렇게 해놨죠.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 집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보통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 집단. 그게 훨씬 더 좀 정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뭐냐면, 제 핸드북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 집단.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할 만한 거리가 되는 것끼리 비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판례 중에 보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판례 중에 보면 우리 이런 게 순국 예국 순열 지사하고 그다음 그 유족들하고 이게 보상금 받는 걸 차등 두는 거 이거 비교거리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유족은 이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적도 없는 사람이고 예국지사는 그 자체로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그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하냐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 집단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집단이 아니에요. 동일하지. 어차피 둘 다 공무원이고, 뭐. 원놈은 언제? 날짜가 앞쪽이고, 한 사람은 뒤쪽, 그 차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거리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동질한 비교 집단인가는 어떻게 바꿔 읽으라고? 이걸 두 개를 비교할 거리가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직에서 여성 공무원과 남성 공무원이 있는데 일의 어떤 그 강도도 똑같은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이 작아져. 그럼 이거는 비교할 만해 안 해요? 비교할 만하잖아.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일을 하루에 1시간만 하고 한 사람은 일을 몇 시간 한다? 10시간 하는데 그걸 다르게 주니 이걸 비교할 끄떡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교할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별이 있는 거. 그럼 차별한다 해서 무조건 평등에 반하는 게 아니죠. 우리 절대 평등이 아니니까. 그럼 이게 차별이 과연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두 가지. 자의검증하고 그다음 뭐다? 비례. 이 두 개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따져가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포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뭐 동질 집단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어떻게 쓰라고 이게 지금 재산권이 작살이 났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비례 원칙 갖고 심사하라고. 근데 앞에서 이미 가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심사했었거든요, 제가. 그럼 여기도 뭐예요? 예, 비례에 반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단위권은 페이지 120페이지 적어 두시고요. 페이지 120페이지. 로마자 4번에. 120페이지 적어 두시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공무단위권은 헌법 몇 조에 들어가 있다? 25조. 조문 항상 체크하세요. 그리고 공무단위권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이 친구는 이미 공직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서 안 걸어 나와서 걸어 나온 마당에 공무단위권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넘겨보시면 이제 8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로마조 5번에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죠? 페이지 47페이지 적어 두시고 거기서 헌법 10조 조문 체크하시고 그리고 중간쯤에 줄 좀 짝으실래요? 행복추구권은 다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요.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므로 개별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이에요. 이걸 외워두세요. 외워서 이렇게 문장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헌법 68조 제1항 유랑의 그 권리구제헌법소원에서 본안만 검토한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본안 검토할 때 아까 단계 구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거라고. 그 중에 특히 공권력 중에 뭘 갖고 따진 거예요? 입법이 뭘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구조라고. 네, 그것까지.
1교시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네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 2번부터 풀어나가도록 할게요.